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을 발표하자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피해가 두드러지던 와중 생각지 못한 주변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IRA 법안의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현대차의 피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기차 산업인데 인도네시아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니켈의 최대 생산국입니다. 이 같은 위험을 감지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 법안의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배터리 부품, 광물 조달 비율을 전기차 보조금 수령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가운데 광물 조항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항인데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며 심지어 2023년 40%로 시작해 2027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의무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조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광물 원산지 국가들도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광물 원산지 국가 비중을 따져보면 중국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4대 배터리 광물인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의 생산지 1에서 3위를 꼽아보면 중국은 리튬 채굴량 3위에만 이름을 올릴 뿐 나머지 광물 생산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콩고,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최대 생산 국가입니다. 결국 원산지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미국은 이러한 조항을 넣은 것일까요? 문제는 앞서 언급한 재련입니다. 배터리 4대 광물의 재련 공정 모두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수치로 보자면 리튬 68%, 코발트 84%, 니켈 76%, 망간 90%입니다. 중국 밖에서 캐낸 배터리 원료를 품은 암석들이 중국으로 모여들어 재련 과정을 거친 뒤 상품성을 지닌 순도 99.9%의 원료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 구매 담당자는 만약 당장 중국 재련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원료 공급이 끊긴다면 미국 완성차 업체마저도 전기차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인도네시아에 치명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 아니어서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인도네시아 니켈 가공 제품이 대부분 인도네시아, 원광, 중국 재련회사 조합으로 생산되고 있어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많이 가지고만 있지 이를 개발할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도네시아는 현대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1년 현대자동차 그룹과 LG에너지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배터리 셀 협작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해 성장 잠재력이 큰 친환경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앞으로 미래산업을 주도할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양사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당초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9,500억 원 규모의 투자금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관계자들은 양사의 배터리셀 공장이 완공되면 매년 15만 대의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를 생산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혀 인도네시아로서도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굳이 인도네시아에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하냐고 말하는데요. 현재 국가산업과 직결되는 것은 자원과 에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기에 대부분의 자원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산업을 책임지는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상당히 발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아무리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도 니켈 최대 생산국인 전만을 보고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인 행보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1위이고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구 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인구 규모는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작년 조코위 대통령은 2억 7천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며 2030년까지 세계 7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현대차를 동원해 전기차 대국으로 거듭나길 바랬던 것도 조코이 대통령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단추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아무리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활발히 생산해도 인도네시아인들은 이용하지 않는 것인지 아직까지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및 전기차 보급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점차 성장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분명 전기차의 소비도 수직 상승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으로서도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여러 장점이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는데요. 특히 아세안 시장에서 선두주자인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전기차에는 관세가 면제되어 현대차에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현대차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IRA 법안의 피해가 예상되자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광물 원산지 조건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국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상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국의 모습을 질투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일본입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텃밭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코이 대통령의 전기차 시장 선언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에서 한국이 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일본은 최근에서야 인도네시아에서의 투자를 확대했는데요. 지난 7월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6억 7천만 달러, 약 8,8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전기차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오는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시장에 전기차 10종을 투입기로 했습니다. 또 현지에서의 전기차 개발 생산을 위해 20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약속도 밝혔습니다. 한편 도요타 아시아 지역 CEO 요이치는 도요타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아세안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에도 수출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를 수출업으로 삼아 현지 공급 체계와 인적 자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생각해보면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을 세계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시장을 이용하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관계자들도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인도네시아는 생각지 못한 정책을 발표해 일본 시장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자 현대자동차가 최대 수혜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지 전기차 점유율 90%를 웃돌고 있는 현대차는 보조금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전기차 허브를 골자로 한 전동화 전환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25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디카리아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현재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현지 전기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을 25%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앞서 이미 사치세와 전기차 차량 홀짝제 면제와 전기차 생산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불완전 조립 생산 자동차의 수입 관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40년에는 내연기관 오토바이 판매를 205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현재 인도네시아에서의 전기차 한일전은 한국의 승리가 당연해 보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IRA 법안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한국의 승기는 더욱 견고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최근 바이든의 앞뒤가 다른 행동으로 동맹국들이 들고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와는 달리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바이든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미국 내 생산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정책, 쉽게 말해 미국을 우대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로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몇 달 전 바이든 정부가 서명하고 최종 승인된 BBB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관련하여 현대기아차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법안 조건이기에 현대기아차 이외 많은 해외 OEM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당시 바이든 방안에 맞춰 100억 달러 투자 선물을 손에 쥐어주었으나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에 이어 반도체와 바이오 등 한국의 주요 산업과 관련해 표리부동한 행보를 이어가며 뒤통수라는 뒷말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 데 이어 같은 달 반도체 과학법과 최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령을 발효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을 타깃으로 삼았죠. 이어 지난달에는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으로 자국 내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에 나섰고 같은 달 외국인의 대미 투자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 투자 심의를 강화했습니다. 일련의 행보를 놓고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욱 강화되는 형국이어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한국, 일본, EU가 문서를 통해 잇따라 공식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한국은 친환경차 세액 공제 관련 요건에 3년 유예를 제한했습니다. 5일 로이터 일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IRA 내 전기차 차별 조항은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해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일본과 미국 정부 간 공동 정책과 배치된다며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고용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죠. 유럽은 매우 강경한 입장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는 4일 늦게 제출한 문서에서 IRA 내 차별적 성격이 있는 특정 세제 혜택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U는 IRA의 9가지 세금 공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중 일부는 WTO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지적했죠. 특히 이 문서는 미국의 조치가 포괄적 또는 보복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만들 위험이 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자 유럽 내에서도 유럽 우선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며 마크롱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주는데 프랑스도 이에 맞대응해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국 및 유럽 내 생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지난달 말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나 새로운 친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지킨 차량에 보너스를 줄 시간이 왔다우리에 산업과 일자리, 기술을 지키려면 같은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죠. 심지어 독일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경제적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무역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갈등이 극명한 이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한 것은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독일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중국의 기술 독주를 견제하고 각종 원자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서방의 공동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죠. 최근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고요. 중국은 여객기 시장을 놓고 미국이 보잉과 경쟁하고 있는 유럽 항공 제작사 에어버스 항공기 140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환한 미소로 환대했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9년 12월 우한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3년 동안 문을 굳게 닫았던 중국을 3년 만에 방문한 G7 정상이죠. 중국은 그만큼 숄츠 총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CNN에 따르면 독일 방문단은 입국 후 7일간의 호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됐다고 합니다. 시 주석은 숄츠 총리에게 당신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을 방문한 첫 유럽 정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조바심이 났는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백악관은 미독 정상이 약속을 재확인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강조했다는 것은 중국과 독일의 밀착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바이든의 조바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유럽 국가들과 잇따라 수십조 원에 달하는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큰 손으로 부상하자 미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잃을까 우려해서죠. 최근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빈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한국에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보도에 따르면 유럽 국가는 주로 미국과 거래해왔지만 최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을 새로운 무기 구입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의 메이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유럽 무기 수출이 줄 수도 있어 미국 방산업계가 약간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에 대해 우려의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맥스 베르크만 미 전략국 재문제연구소 유럽 담당 국장은 미국이 인도 태평양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유럽과 아시아가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죠. 앞서 폴란드는 한국과 지난 7월 K2 전차 및 K9 자주포 등 총 148억 달러 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실이 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첨단 무기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전통적으로 거래해온 미국 방산업계가 주문을 맞출 능력이 안 되자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폴란드 부아슈차크 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한 배경에 대해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지상, 공중 전력의 공백을 채워야 했는데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제보다 저렴한 데다 미군 장비와 상호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 한국이 K2 전차 80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등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점도 유럽 국가의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지난달에도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에스토니아의 경우 한국에 K9 자주포 18문을 주문했으며 노르웨이는 K2 전차를 구매할지 검토 중에 있죠. 올해 국내 방산기업들의 해외 수주 규모가 170억 달러를 달성해 역대 최대 수주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의 폴란드 수출과 관련 미국 국방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2일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국제법과 규칙, 규범 위에 세워진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도 강조했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미국의 말이 진심일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